우선 문학 개념어를 정리를 해두어야겠죠. 문학 개념어,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정작 개념어들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 공부를 할 때에도 시험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어들을 알아야 할 것이고, 내신 공부가 아닐 때는 당연히 개념어를 활용하는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죠. 다행스러운 건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것은 한번 정리를 해두면 수능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개념서를 사서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수능날까지 3년 동안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한번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고전과 현대 어휘 정리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제가 아까 시험 범위에 고전시가 들어가는 거 옛말들 학생들이 못 읽는다, 이건 당연히 모른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그래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어휘력 문제로 인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제가 하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항상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물어보는 표현이 있어요. 얘들아, 용모가 수려하다 무슨 뜻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어봤는데 애들이 계속 정답을 못 맞히니까 제가 요즘은 인형 뽑기에서 작은 인형 하나 뽑아서 얘들아 사은품이야, 마침 사은품을 줄게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독려를 해봐요. 그럼 모두가 한 번씩 도전이라도 해보려고 하게 되죠. 여태까지 그 사은품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제가 수년을 강의를 하면서 1학년 첫 수업에서 그걸 물어봤을 때 가져간 학생을 보지 못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노원 중계동에서 강의를 할 때 일이었는데요. 쌤, 그거 수수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수려, 수수 이런 수가 겹치니까요. 완전히 반대로 갔죠. 수려하다,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의미인데 수수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평범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정말로 이런 식으로 글을 반대로 이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어휘를 다 하나하나 정리를 따로따로 당장 봐가면서 한다. 학생들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열심히 시켜봐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숙제를 나눴던 부분들, 풀어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국어사전을 한 번씩은 찾아볼 것. 이 정도까지는 제가 늘 권하곤 합니다. 그래도 한국인이니까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전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단어를 까먹으니 모르면 알 때까지 여러 번 찾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곤 합니다. 또 그 외에 고전시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고전시가와 관련해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할 때는 1학년 2학기 때다 보니까 1학년 여름방학 때 고전시가 어휘집을 따로 줍니다. 그리고 매주 시험을 보죠.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 학생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뒀을 땐 내신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2학기에 갑자기 내신이 뚝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적 감상에 초점을 둔 공부 진행. 가끔 그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보던 학생들 그랬는데 모의고사 풀다가 시를 보고 운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시험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의고사 다 풀고 시간이 남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항상 국어에서 그러니까 시를 감상할 시간이 있었던 거지 보통은 그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혼자 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문법 파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 내용, 시험 범위와 관련된 필요한 내용 다 까먹었어요. 이미 학생들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그래도 애가 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문법은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는 겨울방학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법 파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 2주 정도는 잡아주는 편입니다만 보통 스케줄에서는 문법 파트를 안 잡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문학과 독서만 하다가도 지쳐버리니까요. 안 잡는 경우가 많고 혼자 공부를 했다가 하면 솔직히 문법 공부하기 싫잖아요.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내신 준비 기간 시작하기 1주 전이나 2주 전에 한번 기존까지 알고 있었어야 했던 문법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는 프린트를 주고 그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그때 기존 문법 개념, 여태까지 했던 문법 개념들 한 번은 개념 정도는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였지 관련해서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에서 문법 파트가 다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능 때까지 그걸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혹은 불행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문법 내용이 수능 전체 범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법 파트에다가 그 단어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된 것, 고전공과 관련된 것 몇몇 부분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시험 범위가 크게 넓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1학년 때 개념을 잊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문법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방학 중에 즉 쉬는 날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국어 공부 시간은 하루 3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 이과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 이과 쪽으로 지망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인 경우 딱 이 두 번 타이밍 안에서는 그리고 이과로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정도를 요구하고요. 보통은 3시간 요구를 합니다. 사실 수학이나 영어에 3시간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이 국어에 하루 3시간씩 쓰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공부는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학기 중에는 우리가 문법 공부 꾸준히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방학 중에는 잠깐 어근히 일주일 3시간 이상 학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파트. 문단별로 계속 이 문단에서 어떤 제재가 나왔는지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고요. 선택지, 이렇게 긴 선택지들에서 한 부분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곤 하다 보니까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 헷갈렸다거나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신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테스트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매주 테스트를 봐요. 그 전주에 제가 시험법이 나갔던 부분,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미통과하면 미통과 학생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줘요. 그럼 이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수업 시간 전에 따로 전에 부르거나 수업 시간 직후에 하게 하거나 이제 수업 타이밍에 따라 제가 달라지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 외에 테스트를 보게 하고 미통과하면 또 제가 연락을 해서 자 언제 수업 있지? 그럼 그때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있겠네? 와 제 시험 봐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알아야 해요. 특히 삼정처럼 시험 범위가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필수사항들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만큼은 전부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선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들까지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테스트는 어떠한가? 실제로 제가 냈던 테스트인데요. 이거 교사형이라서 답이 적혀있어요. 보면 서술형이죠. 서술형, 단답형. 혹은 이제 OX를 내기도 하는데 학생들 말에 따르면 OX가 더 어렵대요. 헷갈릴 만한 걸 OX로 주니까요. 그렇게 말을 바꿔치기 하는 걸 OX로 주고 서술형에 대해서 바로 떠올라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들을 시키는 게 제 테스트의 기본 모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잊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지문 활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좀 잘렸는데요. 16이죠? 20까지 있습니다. 20번까지 줘요. 밑줄 친 부분 반어법입니다. 이 표현법이 뭔지 쓰고 아래 보기에서 같은 표현이 쓰인 번호를 모두 적으시오. 20번까지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이 이 정도 양이 나오면 번호만 외우는 걸 못하거든요.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멘트를 보고서 맞아 이게 반어법이었지 이거 반어법 아니었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반어법 하면 역설법하고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저는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 반어법이 아니면 역설법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부분만 보고서 떠올려가지고 바로 반어법이라고 적으면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이건 전부 문학작품에서 가져왔고 학교에서 많은 학교들에서 빈출될 수 있을 만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그 중에서도 좀 자주 나왔던 것들,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들만 쭉 모아서 20개를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최소한 이 앞부분에만 보고 이거 반어법이었지 아니었지가 떠오르면 시험에서 선지 한두 개쯤은 쉽게 거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역설법이다, 어떤 것 때문에 반어법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기억을 해준다면 그 뒤에 외부 제시문에 나와서 반어법인지 역설법인지 물어볼 때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 지시문이 빈출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대비를 시키곤 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길게 끌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